데일리 탑 이슈 주제는요.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수칙 위반 처벌은 강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한 단계씩 낮추기로 했는데요. 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을 해서 식당, 카페 등의 영업 제한 시간도 기존에 오후 9시에서 10시로 이제 1시간 늦추고, 그리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더 낮습니다. 1.5단계를 적용을 해서 이 다중 이용 시설의 운영 시간의 제한이 이제 해제가 됩니다. 그래서 오후 10시 이후에도 운영을 할 수가 있게 됐는데요. 코로나19가 대유행한 지 벌써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또 지나오기도 한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방역 수칙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좀 내용부터 좀 살펴주시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도권, 식당, 카페 등에 대해서는 밤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고요. 네. 단지 이제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내려갔기 때문에 1.5단계에서는 시간 제한에 대한 부분이 없어지는 것으로 됩니다. 네. 그리고 2단계인 수도권에서는 방문 판매 홍보관이나 노래 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에서도 오후 10시까지 영업 시간이 되고요. 그리고 결혼식, 장례식장의 인원도 100명 미만으로 제한되게 됩니다. 그전에는 50명 미만으로 그렇죠. 제한됐었고요. 근데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1.5단계, 식당, 카페 등에 대해서 영업시간 제한이 배제되게 됩니다. 그러면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10시까지 시간 제한이 없어지는 형태가 되고요. 그리고 노래방 그리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수용 인원의 범위도 1.2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그 경우에 음식 취식도 불가능하게 되는 건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방문 판매 홍보관에 대해서는 10시 이후에 운영할 수 없는 점, 이 점도 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그 영업 시간이 제한이 이제 완화가 되거나 아니면 그 제한이 없어지다 보니까 자영업자분들은 조금 또 숨통을 틔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아직 우리가 안심을 하기는 이릅니다. 곳곳에서도 집단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당분간 좀 유지가 된다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은 금지가 되는데 지금 그 설이 있었죠. 네. 직계 혈족, 직계 가족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 조치에 의하면 직계 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의 제한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직계 가족의 문제가 되겠죠. 직계 가족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그렇죠. 조부모, 외조부모까지는 다 포함되는데 형제 자매의 경우에 직계 혈족의 범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유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직계가족도 안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바뀌어서 직계가족은 예외로 이제 두게 됐습니다. 이번 조치 2달여간 이어지고 있는 이 고강도 거리두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많이 겪어온 만큼 그걸 좀 배려하는 차원이다라고도 좀 해석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완화를 시켜주는 만큼 만약에 이걸 위반한다. 그러면 사실은 처벌은 좀 강화됐다라고 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위반 시설에 대한 처벌을 강화를 하기로 했는데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방역 수칙을 한 번 위반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뿐만 아니라 2주간 집합 금지 행정 명령을 내린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위반 행위로 인해서 바로 어떤 견책이나 경고 조치 없이 바로 행정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점, 이 점이 좀 처벌 강화 측면에 있고요. 그리고 2주간 집합 금지가 되면 결국에 영업 정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렇다 보면 영업점에서 2주간 영업을 못하게 되는 효과가 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불이익이 될 겁니다. 네, 이게 사실은 이런 방역 수칙을 완화하고 또 다시 이제 단계를 올리고 이런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이 있고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분들의 입장이 있고 다 좀 엇갈리다 보니까 이 경계를 좀 선을 긋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사실 앞서 이제 방역 수칙 변경을 할 때 비수도권은 밤 10시까지 다중 이용 시설을 허용을 했었고 그리고 수도권은 그대로 9시까지 이렇게 허용을 했었는데 그때도 사실
사실은 수도권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이제 반발이 심했거든요. 왜 우리만 9시고 다른 데는 10시인데 이렇게 반발이 심했는데 이번에도 처벌 수위가 좀 강화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소상공인을 포함한 이 영업장에서는 특히 9시라는 제한 때문에 굉장히 영향이 컸습니다. 그렇다면 10시까지 늘어난다고 해서 그분들의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회복될 것이냐,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분들한테 뭐 일종의 조사모사 형식으로 네. 단지 1시간만 늘어났다고 해서 모든 영업이 회복될 것이냐는 그분들한테는 물음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반발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이걸 뭐 9시에서 10시로 조금 늘려준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영업에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되겠느냐라는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또 그렇다고 없애기는 또 코로나 확진자가 막 급증을 하다 보면 또 다시 단계를 올려야 되고 또 제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양쪽의 입장이 다 있는 것 같은데요. 대유행이 시작된 지 1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코로나19가 터지고서는 그 이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글로벌 유명 인사의 코로나19 감염도 굉장히 좀 빈번하게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뭐 화제가 됐었던 인물이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코로나19에 걸렸었죠. 그 당시에 증상이 알려진 것보다 굉장히 좀 심각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께서 작년 10월경 코로나19로 인해서 월터 리드 군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네. 당시에 미국 언론들은 사태가 심각하지 않다라는 그렇죠. 측면에만 포커스를 잡았었고요. 근데 당시에 문제됐던 거는 그 혈중 산소 포화 농도 자체가 굉장히 급격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로 인해서 폐렴 증세가 나타나고 결국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의 나이가 70세 이상이고 그렇죠. 상당히 과체중인 상태에서 폐렴까지 동반이 됐다면 국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 빨리 회복하고 있다라는 뉴스만 나왔었고요. 근데 실제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었고 그리고 백악관 특히 그때 당시에 트럼프의 어떤 그 선거 진영에 있던 분들은 당시에 그 코로나의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과소평가하고 최대한 축소를 해야지만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대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을 굉장히 축소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 폐렴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것이 외신의 보도에 의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제 병원에 뭐 집무실이 마련된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이렇게 일을 보고 있는 그런 사진도 좀 공개가 됐던 게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좀 위험한 수준이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사실 어려움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법 도박에 빠져드는 분들이 많다라는 통계도 나왔다고요. 네. 통계적으로 그 도박에 의한 도박을 하는 이용자들 굉장히 늘었습니다. 네. 특히 통계적으로 보면 도박 문제로 인해서 도박 문제 관리 센터의 통계가 있습니다. 도박 치유 서비스를 접속하는 사람이 2019년 7,892명에서 네. 작년 2020년 9,06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도박에 대한 문제로 치유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의 사람들이 도박에 관여를 하고 게임을 즐긴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고요. 그렇죠. 도박은 굉장히 중독성이 강합니다. 예, 제가 사건들을 봤을 때도 도박에 이용하는 분들은 상습 도박과 도박으로 인한 여러 가지 처벌된 범죄를 많이 겪었는데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특히 혼자 있는 환경, 그러다 보니 온라인을 통한 그 도박 사이트 접속이 굉장히 급등을 했었고 이로 인해서 지금 사행산업 통합감독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도박 규모 자체가 1919년 현재로 19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81조 원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물론 도박 사이트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80조 원이 넘는다는 것은 그에 상응하는 또 숨겨져 있는 규모를 봤을 때 굉장한 규모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도박이라는 것은 한 번의 배팅으로 인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목적인데 특히 공인되어 있는 어떤 도박이 아니라 불법 도박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베팅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이런 거를 만회하고자 하는 심리적으로 그런 심리 때문에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그에 대한 또 운영자들도 많아집니다. 그 운영자의 처벌도 또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그러다 보면 뭐 인터넷 하다가 경제적으로는 또 어렵고 그러면 사실은 불법 도박의 이제 유혹이 딱 내 눈앞에 닥치면은 그거를 잡게 되는 게 참 좀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사이버 범죄도 크게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앞서 얘기한 이 온라인 불법 도박 역시 이 사이버 범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범죄율이 증가하는 만큼 처벌 수위도 좀 늘려야 된다라는 좀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실제로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이 얻는 수익은 매출액의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81조 원의 규모를 봤을 때 10%면 8조 원의 규모입니다. 엄청나네요. 엄청나죠. 근데 그분들은 그로 인한 리스크를 감수하기 때문에 특히 검찰이나 수사기관에서는 굉장히 높게 처벌을 구형을 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실형을 대부분 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난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면 굳이 어려운 일을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 그분들 특히 사이트를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이 필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새는 뭐 텔레그램이라든지 이런 뭐 각종 사이트를 홍보하는 대화방이 있고요. 거기서는 하루에도 수천 건의 이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이제 홍보 게시물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좀 처벌 수위를 늘려서 이런 범죄는 좀 근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역시 들고요. 국내 최초의 또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달 중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백신 누가 맞을 것이고 어떻게 맞을 것이고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것 같은데 국내에 백신 개발은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네, 지금 백신 접종이 시행될 예정인데요. 그 국내의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국산 최초로 치료제를 개발 중에 있고요. 네. 어제 날짜로 보면 그 식품의약안전처에 의하면 국내 임상 승인이 신청된 백신은 총 7건입니다. DNA 백신 방법, 그리고 제조합 백신,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 형태로 지금 7건이 승인이 인정이 됐습니다. 특히 DNA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체 유전자를 체내에 투입을 해서 체내에서 표면 항체 단백질을 생성하여 면역을 유도하는 백신이고요. 그리고 제조합 백신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통해서 만든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 항체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형식이고, 그리고 바이러스 벡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표면 항체 유전자를 아데노 바이러스 등의 다른 바이러스 주형에 넣어서 체내에 면역 반응 단백질을 생성해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형태입니다. 정부는 지금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 신약 개발 사업단을 통해서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임상 지원 과제 공모를 지금 격올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충분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굉장히 또 좋은 소식도 들렸는데요. 1년 뒤면 이 코로나19의 변이를 모두 막아낼 수 있는 유니버셜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제기됐는데 저도 굉장히 좀 설레는 뉴스네요. 네, 지금 영국의 일간지죠. 그 텔레그래프에서 13일자로 보도가 됐습니다. 유니버셜 백신이 개발될 것이라고 전망이 된다. 지금 노팅엄대 연구팀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중심 단백질을 공략하는 백신을 개발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개발이 성공하게 되면 모든 핵심 코어가 되는 단백질을 공략할 수 있기 때문에 변이가 일어나더라도 핵심 코어 되는 그 단백질을 공략할 수 있는 백신이라면 다른 그렇죠. 변이가 일어나도 다 치료할 수 있겠죠. 네, 그게 지금 개발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유니버설 백신 기대가 되는데요. 이제 백신 접종이 정말 우리 현실로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달 내라고 하는데 백신 접종의 이제 전과 후 뭐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백신 접종 후에 뭐 에드빌, 브루펜 등의 소염 진통제의 경우에는 항체를 형성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소염 치료제를 많이 복용을 하죠. 그렇죠. 뭐 진통제나 이런 부분들을 복용할 때
코로나 백신의 항체를 형성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부분을 빼야 되겠죠. 그렇죠. 네. 우리가 백신을 접종한 이후에 사실은 좀 발열 증상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약들을 뭘 먹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뭐 브루펜 계열, 에드빌 계열은 좀 피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른 얘기로 조금 넘어가 봐서 이 제주도를 여행할 때 지금 진단 검사를 받은 뒤에 음성 판정이 나오면 그 서류를 이제 지참해서 입도하도록 권고를 해왔죠. 그런데 코로나19 발현 증상이 나타나서 실제로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 이 결과가 나오기 그 전의 기간에 제주도 여행을 한 확진자가 나타나서 정말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그 제주도에서 제주도를 방문한 가족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네. 서울 중랑구에 거주했던 분인데요. 9일 날 최종적으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제 진단 검사를 받고 나서 결과 나오기 전에 제주도를 방문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확진이 났기 때문에 그 실제로 보면 과연 그분한테 과연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위반 행위냐에 대한 문제가 될 것인데 네네. 제주도 입장에서는 그분이 결과를 받았다면 아마 문제가 됐겠죠. 그때 당시에 이미 확진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뭐 격리가 된다거나 네. 아니면 자가 격리 상태로 가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을 건데 그 조치를 무력화시킨 행위에 해당할 겁니다. 네. 그러다 보면 제주도 입장에서는 혹시나 그분이 다녀갔던 음식점이나 어떤 장소에서 확진에 의한 어떤 전파의 가능성이 생기게 되고 그렇다면 제주도는 또 비상이 걸리겠죠. 그래서 제주도는 그 여행객에 대해서 5인 이상의 집합 금지 명령 위반 혐의로 네, 고발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뉴스 보고 굉장히 좀 가슴이 철렁했던 것이 본인이 분명히 발열 증상이 나서 뭐 기침, 두통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선별 진료소에서 검사까지 받았고 그런데 결과를 통보받기 그 전의 기간을 이용해서 여행을 다녀오는 거 정말 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라면 이런 행동을 좀 자제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을 내가 형성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내가 또 이제 뭐 코로나 감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에서 좀 해방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자가격리하는 뭐 기간 뭐 내가 검사 받고 혹시나 그 기간 동안 자가격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 이런 걸로부터 좀 해방이 돼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얼핏 드는데요. 유럽의 일부 국가들을 중심으로 개인별로 백신을 접종했다라는 이 사실을 증명을 할 수 있다며.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 여권이라고 부른다고 해요. 이 백신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자유롭게 좀 여행을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좀 제도가 도입이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백신 맞은 사람에게만 주는 특혜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아니 그럼 이렇게 해서라도 여행을 다녀야지 어떡하냐라고 이제 주장이 많다라고 하는데 김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컨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계는 지금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연결고리가 무역일 수도 있고 학업일 수도 있고 어떤 생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든 외국으로 가는 통로는 막혀 있죠. 그러면 그분들로 하여금 생계를 할 수 있고 학업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다면 그게 백신 여권이라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증명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분들로 하여금 나는 명령이 형성되어 있고 당신들의 나라에 가더라도 나는 이 코로나가 전파되지 않는다는 어떤 확인이 된다면 이 사람을 받아들이는 외국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어떤 격리 조치라는 이거 필요 없이 바로 그 사람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도움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과연 이게 꼭 특혜이냐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건이 형성된다면 그분들에게 하는 생업에 필요한 영역이라면 꼭 도입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양지민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변호사님과 마찬가지의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백신 여건이다라고 해서 이걸 가진 사람만 뭐 해외를 갈 수 있고 아닌 사람은 못 가고 이렇게 좀 나눠볼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좀 일상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해외를 나가려면 우리가 음성 판정, 미국 가려면 내가 음성이다라고 그 판정서를 가지고 있어야만 그게 출국이 가능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음성 판정서가 백신 여건으로 좀 변화가 됐다라고 보면은 우리가 너무 특혜다라고만 몰아갈 것이 아니라 게다가 또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도 다 무료로 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특혜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다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스포츠 경기장이란 뭐 식당 이런 곳에서는 공공장소 출입 패스 기능도 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으니까요. 또 앞으로 어떻게 이 좀 시대가 이 변화가 될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 탑 이슈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도 따끈따끈한 핫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생생 법률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